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5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은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미국의 서사적 분노 작전이 가속화되면서 동북아 증시가 요동치고 있죠. 혼돈 속 핵심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1차 대전 직전의 긴장감과 블랙먼데이의 당혹감이 교차하는 느낌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결정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에너지, AI 인프라, 정치적 리더십이 모두 시험대에 오른 거죠. 오늘 8개국 소식을 통해 새로운 질서의 단초를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보죠. 어제 우리 증시,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락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무려 12.06% 폭락하며 5,093선까지 밀렸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인데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던 충격입니다. 중동 전운이 반도체 공급망을 끊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죠. 다만 정부는 기술 자립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오픈소스 AI 개발에 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70년대 오일 쇼크를 중동 건설로 뚫었듯 이번엔 AI로 뚫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 소식이 들려오네요. 범죄 대응 메시지가 강렬했습니다.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야광 박광열의 임시 인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민 대상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건데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한 대목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우리 정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민생 대책으로 주택연금 개선안도 나왔죠. 3월부터 수령액이 3% 정도 인상되고 가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고령화 시대의 주택을 자산이 아닌 생존 흐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인데 최근 사회통합지표가 상승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미국 상황입니다. 서사적 분노 작전이 4일 만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요. 트럼프 특유의 속전속결입니다. 하지만 승전보 뒤에 무기 비축량 고갈이라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란에 화력을 쏟다 보니 우크라이나나 대만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죠. 경제적으론 연준이 신중론을 펴는 반면 UCLA는 감세와 AI 투자 덕에 3% 성장을 자신하는 등 전망이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크 기업들에게 조금 납부자 보호 서약을 요구한 것도 화제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기술업계가 직접 부담하라는 겁니다. 올해 AI 인프라 지출만 6,600억 달러인데 이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기업의 혁신은 지원하되 비용은 스스로 책임지라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국가 운영에 반영된 셈입니다. 내부적으론 민주당 주들과의 갈등이 여전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들이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가 재난 구호 기금 삭감으로 응수했습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보복 행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회가 한창인데 제15차 5개년 계획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기술 자립과 내수 확대입니다. 미국과 전면전 양상인 만큼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체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태양광 재활용, 스마트 감독 플랫폼 등 세부 과제를 보면 양적 성장을 넘어 친환경 경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에선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네요. 왕이 부장이 사우디, UAE와 통화하며 특사 파견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분노를 쏟아낼 때 중국은 대화와 평화라는 명분을 챙기는 전략이죠. 이제 중동의 실질적인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소비 지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춘절 기간 인구 유동량이 73억 명을 넘었습니다. 900억 원 규모의 쿠폰을 뿌려 내수를 바쳤죠.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도 중국은 거대한 내부 시장이라는 방어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율 80% 달성 소식처럼 문명국가 이미지 메이킹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이틀 만에 2,500엔 넘게 폭락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1,500엔이 빠졌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가 수출주를 강타한 건데 이 와중에 정치권은 예산안 심의로 시끄럽습니다. 다마키 유이치 대표가 총리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납세자 입장을 강조했는데 일본 정치가 관료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로 미나미 토리시마가 선정된 건 논란이 되겠는데요. 예민한 문제죠. 외딴 섬을 택했다는 건 에너지 안보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원전은 써야겠고 쓰레기는 버릴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70년대 고도 성장기 환경 문제가 이제 핵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래도 스타트업 쪽에선 훈풍이 부는군요. XTC 재팬에서 재택 혈액 투석 장치를 개발한 기업이 우승했습니다. 고령화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인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다시 기술 혁신의 엔진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전쟁의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측의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란에선 침공 이후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첩보전도 치열한데 압수물 중 스타링크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현대전이 정보 공간에서의 전쟁임을 보여주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며 유가를 82달러 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73년 오일 쇼크의 기억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자후 작전의 성공을 자신하며 다음 타겟까지 언급했습니다. 카츠 국방장관은 하메네이의 아들도 제거 대상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지도부 자체를 괴멸시키겠다는 의지죠.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국민 91.5%가 전쟁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전쟁과 일상이 공존하는 기묘한 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텐데요. 6,590억 세켈에 달하는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예산을 증액하며 유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걸 보면 이 전쟁을 단기전이 아닌 국가 재편 과정으로 보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인도와 캐나다 상황도 독특합니다. 인도는 그 와중에 외교전이 활발하네요. 모디 총리는 중동 긴장 속에서도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대화하며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폭락했지만 핀란드 대통령을 불러 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등 리더로서의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죠. 이번 공격이 동맹국과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을 국제 질서의 실패라고 직격했습니다. 트럼프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대중국 수출을 50% 늘리겠다는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단신들도 짧게 짚어볼까요? 미국 EPA가 수질 개선 이니셔티브를 출범했고 캐나다에선 공공장소 마체테 소지 금지 법안이 나왔습니다. 중동 전쟁에 묻히기 쉽지만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국가의 기초 체력을 만듭니다. 라돈가스 기준치를 고민하는 캐나다의 보건 행정도 인상적이고요.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포성과 폭락 속에서도 각국은 저마다의 생존법을 찾고 있군요. 박 작가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의 닻을 점검하는 것이지 바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혼돈은 우리의 자생력과 결속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역사가 될 것입니다. 폭풍 속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생각하게 되네요. 저희는 내일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